예, 방금 소개받은 거시건전성 분석국의 조기경보팀 김낙현 과장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낙했어요? 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뭐 전혀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4월 30일 지난달 4월 30일에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이제 법정보고서인데요. 법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된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012년 4월 보고서, 그러니까 상반기 보고서부터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 상황, 거시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당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의 잠재에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포착해서 이제 얼리 워닝, 그러니까 조기 경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글로써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 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미리미리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과제 같은 것들,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고서를 지난달 4월 30일에 발간을 했습니다. 자, 강의는 크게는요, 금융 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의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죠.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한 8, 90% 정도가 대학생 또는 뭐 취업 준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하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 중요한 개념 위주로 짚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취업하실 때 어떤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어떤 여러 가지 쓰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요한 개념 위주로 짚어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쉽게 이제 해볼까 합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은 금융안정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은행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의 이제 한국은행의 기능, 역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 안정,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한국은행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1조, 한국은행법 제1조에 이제 목적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목적에 통화 안정뿐만 아니라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에 유의해 가면서 물가 안정이나 통화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의무를 받은 거죠. 그게 왜 그러면 2011년에 그러한 이제 책무를 금융 안정이라는 책무를 또 부여받게 됐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은행 시스템 또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 반성. 그러면 금융 시스템, 금융 안정이 왜 훼손이 됐느냐를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감독 체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부족,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그게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을 금융 안정이라는 목적을
그걸 추가하게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금융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 보시면 통화안정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금융안정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사실상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금융안정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일 수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다. 이게 금융안정의 정의래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른대요. 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이나 금융인프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금융안정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인프라의 안정이 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비은행이 있겠죠. 은행은 알고 비은행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그 금융기관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외부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외부 지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겠죠. 정부의 백업이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알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채권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외환시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의 가격 변수들이 뭐예요? 채권시장은 금리겠죠. 주식시장은 주가일 거고 외환시장은 환율이겠죠. 이러한 가격 변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융의 안정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추구한다고 하죠. 시장의 가격 변수가 변동 출렁일수록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주가가 팍 급등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던가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던가에 따라서 본인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포지션을 결정하고 그게 변동성이 심할수록 많이 잃을 수도 있지만 많이 또 이익을 거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또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추구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관점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 플레이어들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 경제 주체들이 봤을 때는 그런 가격 변수들이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경우에 환율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막 출렁일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죠.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를 늘릴 것인지 혹은 1년간의 어떤 뭐 수익 전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출렁거린다.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에 수익 기업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안정이 필수적이죠. 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게. 가계도 마찬가지죠. 일반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금리가 출렁거린다든지 또 환율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획 세우기가 힘들죠. 가계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 있어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금융 인프라의 안정인데 금융 인프라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게끔 하는 하부 구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 인프라라 하는 것은 일단은 금융 규제가 있겠죠. 제도라든가 금융 규제 같은 금융시장이 혹은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규제적인, 제도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이 금융 인프라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급결제 시스템도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금융거래를 하잖아요. 금융거래를 하는데 금융거래와 자금결제가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가 송금을 하잖아요. 자금을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장이 안 열렸을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 9시에 은행이 열리는데 거긴 은행이 9시에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금이체에 타임래그가 생기죠. 시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은행이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을 할 경우에는 내가 송금을 했지만 송금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급결제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만이 또 금융 시스템이 혹은 금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융 시스템 불안의 원인이 뭐냐? 그럼 뭐가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느냐를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놨는데 일단은 그냥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업의 본질, 리스크. 그 리스크에는 신용 리스크랑 시장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이 대출을 하잖아요. 기업이나 혹은 가게에 대출을 하죠. 그럴 때 가게나 기업의 신용도를 따져서 대출을 해주죠. 근데 항상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A라는 기업이, 그 기업이 신용도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크게 나빠져서 내가 은행이 빌려준 돈을 제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도산을 하거나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신용 리스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리스크 금융업이라는 것은, 은행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 신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죠. 항상 손실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기업이나 대출이 아니라, 신용 리스크는 대출이었지만 시장 리스크는 채권이나 주식이죠. 가격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나 주식은 금리와 주가에 연동되잖아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입죠. 그렇죠? 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손실을 입죠. 이런 시장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장 리스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리스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출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도 불안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 경제 주체들의 군집 행태, 구성의 오류 이렇게 적어놨는데 쉽게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면 쏠림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위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부르죠. 그 예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은행도 어차피 주주들이 있고 은행들도 결국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호경기가 됐어요. 지금 현 상황이 호황기예요. 호황기가 되면 은행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겠죠. 대출을 늘려서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황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리스크 같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불황기예요.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호황기에는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불황기가 되면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걸 경기 순응성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게 결국은 쏠림 현상이죠. 한꺼번에 쏠리고 한꺼번에 빠지죠.
그런 부분들이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호황기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대출을 늘리면 신용에 대한 평가도 느슨해지고 원래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을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원래 사이클 이 정도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폭시키는 영향을 주죠.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은행들은 합리적인 행동이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죠. 지금 상황이 경기 상황이 좋으니까 대출을 늘리고 경기 상황이 나쁘니까 대출을 줄인다. 합리적이지만 이렇게 호황기 때 부피를 키웠다가 불황기가 되면 대출해준 이만큼의 양이 갑자기 부실화되죠. 그렇죠?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호황기 때. 급격하게 이게 과도하게 대출이 확대되는 호황기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군집 행태라고 한다고요. 경제주체들의 군집 행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행들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은행에 위험하다는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되죠. 되지만 예금자 보호 이상으로 5천만 원 이상으로 예금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괜시리 예금자 보호가 걸리기는 나중에 5천만 원을 받지만 그 절차도 복잡하고 뭐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은행이 위험하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내가 예금했던 거 빌려 다시 달라고 하겠죠. 근데 100명의 예금자가 있었는데 다 몰려가서 돈 달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은행이 그 100명의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 그만큼 없겠죠. 그러면 은행이 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펀더멘탈로 위험한 은행이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뱅크로 런을 하시면 혹은 뱅크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면 그 은행이 도산할 수 있죠. 그게 금융 시스템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정책의 실패라는 거는 아실 것 같고요. 왜곡된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왜곡됐다는 얘기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의 CEO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의 CEO가 있는데 그 CEO의 인센티브 구조가 예를 들자면 단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리면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 트리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안에 나는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CEO들은. 그러면 대출을 엄청나게 확대하거나 과도하게 위험 추구를 갈 수 있죠. 위험 자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던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게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대출을 늘리거나 위험 자산을 확대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 부분들은 다 시스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 마찰이라는 거는 리스크 환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현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리스크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올 수 있는 리스크인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리스크 환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리스크 자산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것도 금융 시스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시스템적 리스크, 경기 순응성, 상호 연계성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테믹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대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그러니까 그게 감독 당국이 느끼는 리스크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이 느끼는 리스크 인식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 써놨는데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 Risk라고 되어 있고 Systemic Ris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감독당국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라고 쳐봅시다. 은행을 미시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감독기관이니까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독원뿐만 아니겠다.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면 전체 금융 시스템도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금융위기 이전의 개별 금융기관 리스크에 집중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BIS 비율이라고 들어봤죠? 바젤 감독위원회
그 스위스에 있는 바젤에 있는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만들죠. 바젤 2, 바젤 3 들어보셨죠? 거기 BIS 비율이라고 뭐 8% 이상을 쌓아라.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8% 이상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흡수 능력이죠.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자기 자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주의 돈이잖아요. 그죠? 그 기업의 주인.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손실을 입었는데 주인이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결국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버퍼죠, 버퍼. 버퍼를 충분히 갖고 있어라. 8%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BIS 비율이죠. 그러니까 8%를 다 넘어가면, 금융기관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는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옛날에 금융위기 이전의 컨셉이죠. 리스크에 대한 컨셉이.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측면으로 이동했어요. 리스크에 대한 컨셉이. 물론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고요. 이것만으로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겠더라. 라는 거죠. 어떤 측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성의 오류 같은 것들도 이 시스템 리스크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금융기관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로 다 연계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은행이 망했어요. 도산이 됐어요. 그러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이 도산을 하면 도미노처럼 다 넘어갈 수 있죠. 그 이전엔 안전했는데 하나의 은행이 딱 도산하는 순간 도미노처럼 딱 넘어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동안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반성이 일었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했던 게 지금 중앙은행, 현재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또 감독당국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인데 나와 있는 게 프로시클리캘러티라는 게 있고 시계열 측면, 밑에는 횡단면 측면 하면서 인터커넥티드니스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하면 경기순응성이고요. 밑에가 상호 연계성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경기순응성이라는 거는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금융 사이클이 있죠. 원래는 사이클이 그냥 이대로 우리가 아는 사이클로 경기 사이클이 가야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황기에는 모든 은행들이 다 대출을 늘리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대출을 늘리려는 습성이 있겠죠? 대출을 막 늘리면은 금융이 실물 부분에다가 자금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물 경기가 더욱 좋아지죠. 호황기가 더 호황기가 돼요. 대출을 늘려주면. 그렇죠? 그러면 호황기가 더 호황기가 되면서 사이클이 점점 커지죠. 증폭되죠. 원래 사이클은 요만했는데, 그죠? 점선이었는데 이게 파란 선으로 호황기 때 이동하죠. 그렇죠? 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원래는 대출이 나가서는 안 될 부분까지 나갔다는 의미도 있고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경기 사이클 언젠가는 꺾이죠. 자연적으로 꺾일 수도 있고 샥이 와서 꺾일 수도 있는데 꺾일 경우에는 원래는 충격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점선처럼 내려와서 다운턴이 되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대출을 해주고 더 많이 경기가 호황 상태가 됐잖아요. 꺼지는 것도 산이 깊으면 골도 깊죠. 이 사이클이 증폭이 되면서 커진다고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그걸 경기 순응성이라고 불러요. 호황기를 더 호황기로 만들고 불황기를 더 불황기로 만드는데 그 실물의 경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금융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근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규제가 필요하죠.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죠. 그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익 집단과 무관한 당국이,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해야 될 몫이죠. 필요한 규제죠. 밑에
횡단면적인 측면에서는 인터커넥티드니스라고 했는데 상호 연계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들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대출과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도 있고요. 또 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에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CDS라는 상품도 알죠? 들어봤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명해진 상품이죠. 뭐 CDO, CDS 다 마찬가지고 또 대출을 통해서도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RP라든가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상호 연계성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경기 순응성, 상호 연계성 이 두 부분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요. 경기 순응성, 상호 연계성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는 마크로 프루덴셜 메저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거시건전성 정책 또는 조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뭐 사이파이 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호황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황기가 되면 리스크가 떨어지잖아요. 다. 그렇죠? 호황기에는 다들 내가 은행이 돈을 대출해줘도 다 갚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이자도 갚고 원리금도 상환해요. 안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리스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아까 신용 리스크가 있었죠.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신용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신용 리스크가 떨어지겠죠.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가 떨어진다고요. 리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IS 비율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리스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자본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자본도 덜 쌓아도 되잖아요. 호황기 때는. 그렇죠. 그리고 불황기가 되면 리스크가 커지죠. 그럼 자기 자본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스크 자산에 대응해서 자기 자본을 변동시켜야 되는데 근데 호황기 때 자기 자본을 아까 덜 쌓는 형태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막 대출을 늘리고 할 수 있잖아요. 대출을 늘려서 리스크도 떨어지고 리스크도 작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막는 거예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호황기 때 오히려 자기 자본을 많이 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기 때 그 쌓았던 자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또 자기 자본을 많이 쌓으라고 하면 그만큼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 여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을 거고 여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자본을 쌓으라고 하니까. 그럼 여력이 떨어지면서 호황기도 좀 이렇게 경기가 사이클이 증폭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자본 관련 규제예요. 그 사이파이 규제는 뭐냐면 이게 그 약자인데 그러니까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할까요? 시스템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 뭐예요? 뭐 은행이라고 합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도 아주 작고 그리고 연계도 얼마 안 돼 있어요. 이런 은행은 망해도 사실 큰 영향이 없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쉐어도 크고 또 연계성도 엄청나게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상품을 파는 은행이 있다면 이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니까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예를 들어 자산 규모를 하든지 매출액 규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금융기관 몇 개를 선정하고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을 더 쌓아라. 미리 니네들은 망했을 경우에 위험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니네들이 호황기 때 미리 대비해라. 혹은 불황기 때도 미리 많이 쌓아놔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놔라 하는 게 사이파이 규제예요. 자, 시스템 리스크 대응 방안이 있고 뭐 횡단 면적 이건 제가 아까 대충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지금 금융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안정,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라고 좀 써놨는데 어떤 보고서냐면 제가 갖고 왔었어야 되는 사실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하는법이 개정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거시금융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1년에 2번 국회에 제출해라.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96조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그 책무를 부여받음에 따라서 1년에 2번, 4월하고 10월에 4월 말하고 10월 말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을 해요. 저는 작성 실무자인데 이제 저는 은행 부문을 집필을 했고요. 그 외에도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비은행 금융기관 부분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기능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거랑 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또 시장에서 잘 모르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미리 포착하는 거예요. 저희의 능력은 없지만 그 능력을 발휘해서 미리 리스크를 포착하고 그걸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이러한 잠재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니까 감독당국도 그렇고 또 금융기관도 그렇고 또 가게 일반 경제 주체들도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거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서 얼리 워닝 하는 거예요. 조기 경고. 두 번째는 레커멘데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면 요러한 대안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 정책 대안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금융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금융안정보고서의 구성 체계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5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금융안정 현황과 잠재 위험 요인이 있고 금융안정 이슈 분석이 있죠. 근데 보시면 왼쪽 편에 금융안정 현황과 잠재 위험 요인은 그러니까 가게랑 기업이 있고 크게 은행이랑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이렇게 있죠. 가게랑 기업은 사실은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의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에요.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라고 칩시다. 은행의 자산에는 뭐가 있다? 대출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겠어요? 대출이 망가지거나 주식이 망가지거나 채권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그럼 가게랑 기업은 뭐예요? 가계 기업을 왜 분석할까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가게랑 기업에 대출을 해주죠. 그렇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 제대로 회수가 되고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면 은행도 잘 굴러가는데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미리 평가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랑 비은행 금융기관을 분석을 하고 금융시장, 외환건전성의 안정성을 평가해요. 그리고 금융안정 이슈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아마 파워포인트는 40몇 장인가 될 텐데 그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고 들어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기업하고 은행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뭐 가게라든가 비은행 금융기관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오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 개념들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현황과 잠재 위험 요인 되어 있죠. 전체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왼쪽에 금융안정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보시면 금융안정 지도라고 되어 있으면서 금융시장, 은행, 외환 건전성 이렇게 있죠. 금융시장하고 외환 건전성 외환시장이랑 같은 거예요. 건전성이라 써놨지만 외환시장. 그리고 은행. 이거는 아까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은 금융기관이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이잖아요. 그죠? 이 왼쪽에 이 녹색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금융 시스템을 평가한 부분이고 왼쪽에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업, 가계, 국내외 경제죠. 이거는 이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여건, 가계랑 기업하고 국내외 경제, 대내외 경제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게다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얘기하죠. 대외 사이트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한 결과는 5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0하고 5하고 10만 보이실 텐데 5에서 10으로, 0에서 10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최근의 얘기고 파란색은 2014년 4월에서 9월, 그러니까 1년 전 시계를 보는 거죠. 그때 비교해서 어떻냐를 비교해주는 또 구실도 해요. 보시면 5가 평균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쏘쏘하다라고 하는 게 5고요. 갈수록 커지는데 기업하고 가계재무 건전성이 사실은 7이에요. 2014년 4월에서 9월도 그랬고 2014년 10월에서 2014년 3월 현재도 7로 상당히 안 좋아요, 상황이.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가계 쪽에서는 가계부채가 사실상 크게 증가해 왔고 또 가계부채를 감내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겠죠. 소득이 사실은 부채를 감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소득의 증가세도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쪽은 사실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삼성이나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중국 경제도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또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뭐 경기 상황도 좋아지는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기업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은행의 경우에는 그냥 한 5 정도 된다. 보통은 된다. 나중에 설명을 이거는 은행은 다시 드릴 거고 외환 건전성은 유일하게 좋아진 부분인데 이거는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아마 3,500억 불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3,500억 불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외환 건전성이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로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금융안정지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죠. 뭐 가격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에 많이 보시지만 외환위기를 100으로 놓고 보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때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죠. 안정적인 상태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가계는 패스하고요. 기업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재무건전성 개선이 지연되어 있다.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왼쪽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표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가운데 걸 보시면 기업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과 학생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고 경제학과 학생들도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았다고 치면은 물건 판 돈이죠. 물건 팔아서 받은 돈.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100을 받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죠. 내가 100을 팔았는데 내 손 안에 떨어진 거는 5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해 가시죠?
그쵸? 그러니까 100을 팔아서 나한테 남은 돈은 5일 거예요. 그거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보시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2010년 이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쭉 떨어져 있어요. 기업이 상당히 안 좋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 기준으로 4.6%고요. 2012년에 4.8%였는데 0.2% 떨어졌어요. 또 4.6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100을 팔아서 기업이 남긴 돈이 4.6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또 최근 한 3, 4년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추세로 이어졌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업종별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표시해 놨는데, 업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 노란색 이 막대부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1년 사이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등락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다 떨어졌죠.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선, 건설, 해운 3대 취약업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취약업종에서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조선 건설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떨어졌는데 이걸 뭐가 상쇄를 시켰냐면 전기전자가 많이 올랐죠. 전기전자 상태만 지금 좋은 상황이고 조선건설 이쪽은 상당히 안 좋다. 전기전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기업이 있겠죠. 삼성이 있겠죠. 이런 데가 많이 올려준 거죠. 전체적인 매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중에는 0.2% 떨어졌다. 이런 게 이번 기업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수익성이죠. 수익성 쪽의 평가죠. 그 다음 장은 뭐 이자 보상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이 왼쪽에는 플로우 측면에 그 해에 어떤 단기 지급 능력이 어땠느냐를 보는 거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인 지급 능력이죠. 장기적인 능력을. 그건 스탁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의 의미는 그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보다 만약에 이 이자 보상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다. 이게 100%를 넘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 미치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100%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100% 이상이 그래도 많죠. 그래도 뭐 그래야 되겠죠. 기업이 이자도 못 갚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그 100% 이상이 되는 이 기업들의 비중이 어때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퍼센트로 나타낸 이자 보상 비율 분포니까 100% 이상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 비율 분포, 이거를 보시면 부채 비율 200% 이상, 200% 미만으로 나눠놨는데 부채 비율은 뭔지 아시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죠. 그렇죠? 기업이 내 돈으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내 돈과 남의 돈을 섞어서 장사하죠. 그렇죠? 근데 내 돈분에 남의 돈이 2배가 되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200%라고 해놨냐면 1998년 IMF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정말 몇백 %까지 올라갔었어요. 수백 %까지 올라가면서 뭐 대우라든가 당했죠.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백 %를 넘어가는 부채 비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게 200%였어요. 200% 밑으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98년에 그런 정책이 있고 나서부터 사실은 부채 비율은 쭉 떨어졌어요. 최근에 100%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200% 이상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났죠. 보시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여기서 2011년에서 13년으로 쭉 이게 결국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200% 이상이 많아졌다. 여기도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익률 하락에 따른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 장의 파워포인트는 전반적인 기업의 동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수익성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동향을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익률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재무 건전성 저하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잠재 위험 요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기업에서는 이익률 하락에 따른 기업 재무 건전성 저하 가능성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 최근에 기업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하고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면 더 나빠질 거예요, 사실은. 근데 포함을 시켜서 분석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맨 왼쪽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장기 추세인데요. 장기 추세를 보시면 지금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외환위기 때 4.0%였대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0을 벌면 100을 팔면 4가 들어왔대요. 이때가 가장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가장 낮았던 매출액 영업이익률 값이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봤더니 5.7%, 2008년에 5.7%였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는 사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많은 요인이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가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되고 있을 텐데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레벨이 낮아졌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사견이지만 국가 경제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옛날같이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선진국 대열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같이 개도국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죠. GDP 성장률과 같은 거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끌고 가는 게 GDP,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의 성장에 끌고 가는 게 기업의 몫이 상당히 크죠. 그걸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거를 구간별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구간별로 나눠서 봤어요. 분포를 봤더니 빨간 줄 막대를 보시면 3% 미만이고 3% 미만의 비중이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1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죠. 이거는 수익성이 나쁜 기업인데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수익성이 나쁜 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숫자로 나타낸 게 이 그래프예요. 그죠? 3% 미만의 비중은 최근 3년간 6%포인트 증가했고 10% 이상의 좋은 기업의 비중은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4.4%포인트 감소, 퍼센트포인트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의 생산 능력 지수, 가동률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릴리스하는 통계 수치인데요. 그렇죠? 제조업의 생산 능력 지수는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9%포인트 증가했는데 가동률 지수는 5%포인트 감소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 뜻은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커패시티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가동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 능력은 어쨌든 간에 증가했는데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는 건데요. 사실 기업이 이익률이 하락하는 원인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계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한계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저희는 아까 이자보상 비율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이자보상 비율은 이자비용분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돈을 벌어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통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자보상 비율이 3년 연속으로 100% 미만인 기업들. 이거를 한계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한계기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거고, 기업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계기업은 좀비기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좀비기업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 기업은 오히려 이 경제 활동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에 배분이 되면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죠.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죠. 이 그래프도 한계기업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계기업이 너무 그동안 연명되어 왔던 것 같아요.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한계기업이 계속 쌓여왔고, 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산을 시키는 것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계속 자금을 공급해 가면서 연명을 시켜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수요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요구하는 부분일 거고, 근데 좀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구간 동안 3년 안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수요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공급이 그만큼 조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요가 떨어졌으면 공급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공급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기업 같은 것들이 계속 존속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은 떨어지고 생산 능력은 계속 그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익률을 떨어뜨리죠. 사실은 어떤 업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상기업하고 한계기업이 다 공존해 있어요. 사실은 한계기업은 어느 수준에서 요 수준에서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계속 존속하다 보니까 정상기업과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겠죠. 조금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요. 그 영업이익률이. 정상기업만 남아있는 상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 능력은 남아있으니까 재고율도 올라갔죠. 16%포인트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쌓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PL,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악화되겠죠.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업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최근에 중국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의 침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최근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26%까지 올라왔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우리가 10년간 절반 이상이 올라왔는데, 근데 대중국 수출 비중이 또 이 수출 안에서도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경착륙을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안 그래도 기업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업종별로 까본 거죠. 업종별로 보니까 전기전자, 화학기계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중국의 수출 중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게 39, 41, 27이죠. 그리고 수출액 어마운트로 봤을 때는 703억 달러, 314억 상당히 크죠. 또 이 부분들이 현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죠. 전기전자, 화학, 기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성이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겠다. 중국 경제의 어떤 업앤다운에 따라서. 자, 두 번째 잠재 리스크 요인은요.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일부 기업의 차환 리스크 증가인데 이게 뭐냐면 자금 조달은 여러분들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기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요? 뭘로 하죠? 무슨 시장에서 하죠? 크게는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누죠. 그렇죠? 간접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이죠. 은행, 기은행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를 한다 그러죠.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시장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들어봤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다만 회사채는 부채죠. 그리고 증자는 자본이죠. 대출도 부채고 대출을 받은 거니까. 최근에 기업 자금 조달 규모를 봤는데 순규모인데 자금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은행 대출 쭉 나오죠. 특히 회사채 순발행이 많이 줄었어요. 13년에. 오른쪽 그래프는 기업 규모별 만기 3년 초과 대출 비중인데 만기 3년 초과라고 하면 중기 장기 대출이에요. 그렇죠? 중기 장기 대출을 비중을 봤더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받을 때 장기로 받고 싶어 할까요? 단기로 받고 싶어 할까요? 일반적으로 장기로 받고 싶어 하겠죠. 3년짜리로 받으면 1년짜리 1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시 은행이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로 조달받는 게 낫죠. 물론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로 조달을 받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결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채권인데 회사채로 조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사채로 조달을 받았는데 보니까 만기별 비중을 봤더니 이 1년 이하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3년 초과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초과라는 거는 장기로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하는 건데 이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단기로 받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걸 반영해가지고 평균 만기, 그 회사채 만기가 있잖아요. 내가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몇 년 후에 내가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느냐 봤더니 떨어지고 있죠. 최근 3년에 쭉 떨어지고 있는데 12년에는 3년이었는데 13년에는 2.5년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떨어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상금리를 봤어요. 대출 종류별 가상금리를 봤는데 중소기업일수록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사실은 고착화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시장금리가 떨어져 왔는데 금리 떨어지는 걸 반영해서 가상금리도 떨어졌어요.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덜 떨어졌죠.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 받을 때 줘야 되는 추가 금리가 많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중소기업일수록 더 조달 비용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운전자금일수록 조금 더 가산금리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맨 오른쪽에는 우량 및 비우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인데, 우량 회사채는 최근에 그 AA- 이상을 우량 회사채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A- 이상을 우량 회사채로 불렀는데,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AA 이상이 아니면 발행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어요. 회사채 시장에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금리 스프레드라고 돼 있는데, 이 금리 스프레드라는 거는 회사채 금리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뺀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의 정의는. 여기서의 정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비해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더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의 표시인데, 이 비우량 회사채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금리 스프레드가 여전히 이 옛날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량 회사채의 경우에는 이미 회복을 했죠.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가 이 차이가 우량에만 이제 회사채가 몰리다 보니까, 회사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회사채 수요가 우량 회사채는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로 자금 조달하기가 오히려 용이해졌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비우량인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조달받기조차 힘들어진 상황이죠. 이 녹색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는 이거를 이제 배율로 나타낸 건데, 최근에 15배 가까이 금리 스프레드가 우량에 비해서 비우량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용 등급별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인데, 14년 중에 그동안 회사채로 이제 쫙 조달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14년 중에 올해 안에 도래되는, 만기가 도래되는 회사채 규모를 봤더니만, 여기 AA 이상, 아까 AA 이상의 정의가 우량 회사채라고 했죠. 요게 비우량 회사채인데, 비우량 회사채의 만기 도래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17.2조 원이 만기가 도래돼요. 그럼 이게 차환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내가 자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 3년 만기였어요. 3년 만기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을까? 조달받으면 차환됐다 그러고요. 조달 못 받으면 차환이 안 된 거죠. 롤오버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조선, 건설, 해운 3대 취약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6.7조 원이 지금 2014년 중에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예요. 이런 업종에서 건설이나 조선이나 해운 이런 데는 법정 관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워크아웃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구조 조정에 포함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샀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3년 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빌려주시겠어요? 생각해보겠죠, 다시. 쉽게 빌려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이게 빌리지 못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사실상 유동성 경색에 처해지게 되고 기업 운영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위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은행인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은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자본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는 지표들이에요. 여긴 대표적으로 3개만 딱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수익성, 당기순이익, 총자산, 그러니까 ROA예요. 당기순 이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뭐예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부실채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산 건전성이겠죠? 그렇죠? 은행의 자산 건전성. 이건 은행의 수익성. 이거는 BIS 자기자본 비율 이렇게 나오죠? 이건 자본 적정성이라고 불러요. 그걸 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어때요? 최근 3년에 쭉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렇죠? 당기순이익 규모가 2013년에 일반은행 기준으로 4.5조예요. 그죠? 2011년에 비해서 절반 반토막이 났고, 국내은행 기준. 여기서는 지금 일반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은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은행 있죠?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 두 개를 합친 개념을 일반은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수은행들 있죠. 일반은행에다가 특수은행, 뭐 산은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농협은행이라든가 이런 특수은행들,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들 합치면 국내은행이라고 불러요. 제일 큰 개념이죠, 국내은행. 국내은행은 사실은 3.9조, 2013년 기준으로 3.9조 당기순이익이고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왜냐하면 특수은행, 그러니까 국내은행의 경우에 특수은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수은행들은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약간 뭐라 그러죠?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출 많이 해주거든요. 정책 자금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게 고스란히 그 특수은행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순이익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2013년에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3.9조 원의 작년에 당기순이익 규모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규모가 3.9조 원이 났는데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났느냐,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났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에요. 2010년 이후에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을 대외 여건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고, 시장 금리의 반영은 제로금리를 보수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 은행은 이익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대금리 차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시장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예대금리 차도 떨어지거든요. 예대금리 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대금리 차를 크게 유지해 가는 게 은행의 기본 방침일 텐데,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 것은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니까 물건으로 치면 파는 거죠. 그리고 예금금리라는 건 내가 자금 조달해서 파는 거니까 매출하려면 매출에 대해서 중간재가 필요하잖아요. 뭘 사갖고 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의 금리차라는 거는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의 P 측면이죠. 프라이스 측면이죠. 프라이스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Q 측면, 퀀터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P랑 Q를 보잖아요. P가 떨어지면 Q라도 커지면 순이익이 날 수 있죠. 그렇죠? P가 떨어지면 Q라도 올리면 P 곱하기 Q가 뭐예요? 이익이죠. 그렇죠? 여기는 프라이스만 얘기한 거고, 예대금리차는 프라이스고 퀀터티는 대출량이죠. 그러니까 대출량을 늘릴 수 있으면 이익을 낼 수 있죠, 은행이. 그렇죠? 근데 Q도 2010년 이후에 대출량도 그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어요. 왜냐하면 10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랄까요? 돈을 빌려줬다 떼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계감들이 작용해서 대출을 섣불리 못 늘렸어요.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호황기, 불황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황기는 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불황기는 대출을 줄이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못 늘리다 보니까 P는 떨어지는데 Q는 거의 횡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날 수가 없죠. 그걸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총자산 순이익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ROA인데, ROA라는 거는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렇죠? ROA도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0.37%인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ROA가. 13년 기준으로.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자산 건전성 측면인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하고 고정이하 신규 발생, 부실채권 정리 실적 이렇게 돼 있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 비율이에요. 같아요. 부실채권 비율이에요. 부실채권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을 보통 5가지로
여신 건전성 분류를 해요. 5가지로. 그러니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나와 있던 고정의 이하, 그러니까 고정이랑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3가지로 건전성이 분류되는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부실채권 비율은 결국은 총 여신에서, 총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1.7% 정도 뛰었어요. 이때는 1.2% 정도였는데 1.27인가 1.70까지 뛰었어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부실채권 비율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거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STX 조선, 또 동양,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문제가 생겼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실채권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게 2013년에 부실채권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실채권 비율이 대폭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는 BIS 자기자본 비율하고 기본자본 비율인데, BIS 자기자본 비율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으로는 위험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이에요. 근데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들리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쫙 갖고 은행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대출도 어떤 대출은 위험한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대출은 안전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위험가중치라는 걸 이용해서 다 걸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인데 그 자산이 국채하고 국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 가게에 빌려준 수도 있잖아요. 기업도 그럴 수 있고. 신용 등급이 같은 100을 빌려줬어도 같은 100으로 분모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험가중치를 걸어가지고 국채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치가 아주 낮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합산해서 시그마를 처리해서 딱 합산을 해서 위험가중자산을 만들어요. 그거 분의 자기자본을 얼마 쌓느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버퍼를 쌓느냐, 손실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IS 비율이 8%가 넘는 걸 권고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젤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10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8 정도는 버퍼를 가지고 있어라. 자기 자본을 들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 정도 돼요. 2013년 말 기준으로 15%를 조금 넘는 수준. 상당히 괜찮죠.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버퍼는.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수익성도 떨어지고 자산 건전성도 안 좋아지는데 다만 버퍼는 손실흡수 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인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로우로는 안 좋은데 지금 쌓고 있는 스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서 그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잡았던 부분은 사실 자금 중개 기능 저하 부분이었는데 그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게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이죠. 그렇죠? 자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 은행이 자금을 받아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다만 그 블랙박스 안에 신용도를 다 평가를 하고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가격을 제시하죠. 은행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은행인데, 자금중개 기능인데 최근에 자금중개 기능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 총자산의 규모가 쭉 올라오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죠. GDP 대비로 봤을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60%쯤 됐는데 GDP 대비 대출 비율이요. 최근에 55%까지 떨어졌어요. 이 위험 선호도라는 거는 지금 계산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겠느냐. 자금이 기본적으로 왜 금융에서 실물로 자금이 덜 공급되고 있느냐 최근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성향이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위험을 선호 안 하는 거죠. 지금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은 리스크 테이킹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신용 등급별로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의 증가율을 2008년하고 2013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용차별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가계에 대해서는 49% 가까이가 최근 5년 사이, 6년 사이에 49% 증가시켰고, 비율량 가계에 대해서는 21% 가까이 비중을 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 리스크 많은 데다가 어떻게 자금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최근에 금융 포용이라는 말도 있고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는 말이 있죠. 비율량 가계에다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가계도 파산할 수 있고 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기업 대출도 똑같은 얘기인데 최근 2008년하고 2014년을 대비해 봤더니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량 대출은 59% 증가했는데 비율량은 13% 감소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을 나눠서 봤더니 대기업은 비율량이 9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비율량도 잘 빌려줬다는 얘기죠. 은행들이. 근데 중소기업에는 비율량은 21%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기업 규모별로 또 신용을 차별화한 거죠. 은행들이. 같은 비율량이라도 대기업에는 잘 빌려주고 중소기업에는 더 빌려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는 신용 공급 양을 보여준 거죠. 양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신용의 공급 조건을 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금리니까 가격이죠. 조건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담보 유무죠. 담보를 잡고 빌려줬느냐, 그냥 빌려줬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만기. 얼마나 길게 빌려줬느냐, 짧게 빌려줬느냐. 봤더니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건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면 가산금리를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산금리는 같이 떨어지긴 했어요.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서 다시 가산금리 떨어졌지만 대기업을 더 많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기업 쪽에 더 좋은 가격 공급 조건을 신용 공급할 때 조건을 제시한 거죠. 이거는 담보 유무인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08년에 담보로 절반 정도 기업에는 담보를 잡고 빌려줬어요. 근데 대기업에는 담보 26%만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못 믿겠다는 거죠. 일종의 그냥 신용 담보를 잡고서야 빌려주겠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13년을 봤더니 그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더 심화됐죠. 8%포인트 가까이 담보대출 비중이 올라갔어요. 대기업은 거의 안 올라갔고요. 레벨도 차이가 나고 최근에 어떤 추이도 상당히 중소기업에 담보 잡고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게 강해졌다. 만기도 마찬가지죠. 레벨도 중소기업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대기업이 한 2년 정도 만기를 더 길게 해서 빌려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33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략을 하고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은행이 경영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5분 정도만 더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Q&A를 하고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구조조정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서 법정관리 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또 은행 중심,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또 이게 지금 워크아웃 기업들의 개수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면 부실 채권도 그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계속 은행들이 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는 스캐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혹은 이렇게 계속 보면서 부실 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13조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레벨이 달라졌죠. 30조 가까이로 금융위기 이후에 달라졌죠. 한 2배 이상 그 부실 채권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부실 채권이 이만큼 증가하면 결국은 대손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들어봤죠. 은행 또는 기업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미리 손실을 쌓는 거예요, 지금 충당금을 쌓아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손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결국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니까 대손 비용도 크게 증가했죠. 지금 11.6조까지 증가했죠.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대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는 30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수익성이 안 좋은데 은행들이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손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은행이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 업종별로 한번 봤더니 3대 치약업종만 딱 봤을 때 요주의 여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요주의 여신 비율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여신 건전성은 5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이하가 있다고 했죠.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이 있다고 했는데 고정 이하는 다 부실 채권인데 고정 이하의 바로 앞에 있는 요주의가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차하면 부실 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의 질이 낮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조선건설 해운업에. 그쵸? 이 연한 빨간색 부분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은행들이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가지고 있는데 주식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25% 정도를 출자전환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출자전환 주식이라는 거는 대출 있죠. 은행들이 나간 대출. 근데 부실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실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준 거를 얘기해요. 출자전환. 어떤 의미냐면 기업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은행이 A라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 A라는 기업이 부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요. 현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 기업이 더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출자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런 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원래는 부채였잖아요. 은행의 부채였잖아요. 대출을 빌렸으니까.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 거죠. 주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된 거죠, 은행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필요 없죠. 대출이 아닌데,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의 수익성도
그 이자 비용이 안 드니까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지금 상당히 망가진 기업인데 부채 비율도 좋게 해주면서 기업 구조 조정해가면서 물론 출자 전환을 해주면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들, 구조조정 방안들을 요구하고 심각한 이제 이 구조조정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향후에 살아나게 된다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망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낮은 수준일 텐데 그렇지만 이게 살아나면 은행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최근에 신규 출자 금액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쭉 올라가죠. 출자 전환 금액도 1.5조까지 증가했고 건수도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손상차손인데 손상차손이 지금 1.3조까지 올라갔거든요. 손상차손이라는 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망가진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 주가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더 망가져서 주가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비용으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은행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시사점을 나타내는데 은행이 과연 출자 전환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또는 그거에 의해서 좀 평가를, 그 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운영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학현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